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대 에디터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3월 27일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요. 네. 신간을 소개하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어떤 책이냐 하면 클레이튼 페이지 엘던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The Weight of Nature, 그래서 자연의 무게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오늘은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의 무게 하니까 숲속의 생활 코너랑은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 같은데 책 제목만으로는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연상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책 내용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기후 위기가 우리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날씨를 또 만들고요. 네. 폭염, 폭우, 폭설 이런 걸로 이제 대표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잘 보고가 되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자 클레이튼 엘던이라는 분이 저널리스트이면서 신경과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7년간 연구했었던 걸 바탕으로 기후 위기가 우리 두뇌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종합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와. 그래서 환경이 우리 뇌를, 우리 어떤 신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인데, 엘던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연의 무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자연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 가디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 중에 아주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먼저 한 10여 년 전이죠. 2012년에 이제 미국 동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하나 상륙을 했는데, 네. 샌디라고 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쵸.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아주 허리케인이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또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630억 달러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85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13% 정도 되는 엄청나네요. 그 규모가 이 허리케인 하나로 날아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태풍이 닥쳤던 바로 그 시기에 노무라 요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쪽을 가르치시는 이제 연구자이신데요. 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수백 명의 인구 집단을 구성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연구냐면 임신 스트레스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태풍은 2012년 10월 말에 이제 상륙을 한 건데,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네. 임신부가 산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임신부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조사한 연구였는데요. 마침 그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슈퍼 태풍 샌디가 뉴욕에 상륙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노무라 요코라고 하는 이 연구자 분께서 이제 이런 걸 궁금하게 된 거예요. 이 허리케인이라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재앙을 맞이한 임신부가 낳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어떤 차이를 갖게 될까? 이걸 되게 궁금해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애들이 클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10년이 연구가 걸렸습니다. 네. 그 연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태풍 샌디가 왔을 때 엄마의 자궁 안에 있던 아이는 지금 이 시점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위험이 지나치게 높게 지나치게 나왔어요. 높아요? 그래서 태아일 때 이 샌디에 노출된 여자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불안이 20배가 높았고 우울증은 30배가 높았습니다. 엄청나네요. 네네.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ADHD 위험이 60배가 높았고 품행장애 위험이 또 20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허리케인이 한 2년간 지속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 정도 있었던 허리케인인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좀 생각을 못 해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만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기후 변화가 우리 두뇌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고, 기온 상승, 기상 이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이런 것들이
뇌를 변화시키고 또 뭐 기억력부터 언어 능력, 정체성 형성 그리고 뇌 구조까지 모든 거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제 책이 나왔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뭐 심리학자 그리고 행동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이제 과거 연구 중에서 기온이 올라가면 가정 폭력부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증오 표현까지 모든 분야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급등한다라는 거고, 네네. 또 인지신경 과학자들이 또 이런 연구를 했는데 폭염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의사결정 과정이 좀 손상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감소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했었던 그 노무라라고 하는 분의 연구처럼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이 꼭 전쟁터를 갔다 와야만 겪는 게 아니고 네. 단지 그 열흘 정도의 그 헤리케인, 뭐 산불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증상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런 식의 연구 분야가 있는 것도 저는 방금 처음 알았어요. 예, 저도 사실 이번 그 기사 보고 이제 네. 처음 저도 알게 된 건데 네. 사실 이 연구 분야가 막 시작된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게 어떤 심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거 잘 알고 있죠 이미. 네네. 그리고 호흡기 계통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꽤 많이 연구가 진행돼 왔고요. 면역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신경학 그리고 뇌 건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분야를 기후학적 신경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막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기후학적 신경역학? 그렇죠. 그 용어 자체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네. 보이고 굉장히 신생 학문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본능적으로는 뭐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그걸로는 알고 있던 분야예요. 왜냐하면 네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날씨가 흐려지면 기분도 좀 꿀꿀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기후와 우리 건강 또는 감정과의 연관을 데이터화해서 분석하고 뭐 이런 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관을 좀 알아내려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2016년 여름에 보스턴에 폭염이 왔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하버드대 역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에어컨이 없는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들이 에어컨이 있는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들보다 인지능력 테스트를 더 느리게 수행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도 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난한 지역의 학군은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학군에는 흑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학군별로 이런 기온 차이 때문에 미국 내 인종별로 학업 성취도가 5%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악순환이네요, 사실. 예, 그렇죠. 뭐 덥거나 너무 춥거나 아니면 뭐 좀 너무 힘들거나 뭐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 인지가 잘 떠오르지 않고 뭐 효율도 안 나고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확인을 하니까 더 밀접한 관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이제 요 뭐 기사 이제 내용 보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네. 막상 또 데이터로 접하니까 정말 그랬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뭐 인지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 짧게 언급드렸었던 폭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왜 우리가 보통 막 무더운 날에는 짜증이 좀 쉽게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불쾌지수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근데 이게 동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진짜요? 예, 검은 과부 거미라고 해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거미가 있는데 얘네들은 날이 더워지면은 이 동족을 잡아먹는 습성이 더 강해진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어떤 그 우편 배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날씨가 좋을 때랑 그리고 32도 이상 올라가는 날을 비교했을 때 이 더운 날에 괴롭힘이나 어떤 차별 같은 행동을 당할 확률이 5%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사 본 기억이 있어요. 그 폭염이 지속되거나 이제 너무 더우면 가정폭력이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런 지점들이 있구나 싶은데 그 고온 때문에 감정이 변한다는 건 결국에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고온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뇌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사례가 하나 있던데 2015년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제 그 밝혀낸 네. 건데 이 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뭘 알아냈냐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그 필수적인 뇌의 영역을 해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쥐의 경우에 그 쥐의 해마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뭐 쥐와 인간을 뭐 똑같이 놓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리고 핀란드에서도 2017년에 어떤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 이 기온이 올라가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 기능이 이제 억제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우울증 앓고 있거나 불안 증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두뇌에는 세로토닌이 적게 나온다라고 네. 해요. 근데 고온이 되면 이게 적어지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뭐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도 앓게 될 위험이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차라리 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눈에 띄는 거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것 같은데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세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것들은 되게 천천히 그리고 잘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질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좀 뭐랄까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보건적인 위험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애들이다. 아, 그렇네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요런 극단적인 기후에 노출된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극단적인 기후를 경험하고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일생 동안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생 동안 누적이 되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노년이 되었을 때 말년이 되었을 때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네. 그래서 뭐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뭐 태어나고 난 이후의 문제만이 아닌 거잖아요.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그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보면은 네. 자궁 내에서 40도 정도의 고온에 노출된 쥐의 태아, 그러니까 쥐의 새끼는 네. 뇌 발달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역시나 사람도 좀 비슷한데요. 임신 초기에 극심한 더위에 이제 노출되면은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아이가 정신분열증이나 거식증 같은 이런 신경정신병적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네. 아, 뭐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좀 기후학적 신경역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또 좋은 연구들이 또 많이 나올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 둘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고 또 일반 대중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또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좀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힘들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그 샌디 관련해서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자라는 건 되게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초파리나 쥐 같은 걸로 실험을 하는 걸 텐데 사람의 감정 또 사람의 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보니까 제약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다른 대상이 아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보니까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이 되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만 지나면은 이제 성숙해지니까 예, 그쵸. 바로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뭐 최소 10년은 걸려야 예. 이 친구한테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자가 말하기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연구를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지금 시작해도 10년 걸린다 치면 2034년인 거잖아요. 그쵸. 그때는 모르긴 해도 어떤 기후 변화가 더 극심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사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뭐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책이나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했는데 이런 새로운 연구 분야를 통해서 우리 뇌와 우리 신경과 우리 어떤 몸에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